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주말 동안 성탄 축하 메시지 많이들 주고받으셨죠?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지인들도 있었고요. 또 1년에 한두 번 성탄이나 연말이 되어야지나 연락이 닿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동안 지인들이 보내준 다양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지인들의 오늘과 현재를 엿볼 수 있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성당 활동에 열심히 한 자매님은 제대 회원들과 함께 꾸몄다면서 아기자기한 성탄 구유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한 신부님은 마스크로만 표현이 된 아기 예수님과 또 구유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과거도 좋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도 좋지만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의 내 모습을 전하는 것도 이 비대면 시대의 또 다른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5시 브리핑에서는요. 20대 대선 전국 이모저모 살펴보겠고요. 코로나 경규용 치료제를 내달부터 투여할 계획이라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전화로 연결해서 성탄 축하 메시지에 담긴 의미들 되짚어보면서 대선 전국의 이 한반도 평화 또 서해 계층에 대한 이 대통령은 또 어떻게 우리가 뽑아야 할지까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코너죠.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는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는 불가능했나 라는 주제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 시간은 일동 후디스와 LG U 플러스 함께합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새록씨 잠깐 일로 와봐요. 사장님들을 위한 든든한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유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입니다. 결제 안심 인터넷은 기본, 청소, 세무, 카시어링까지 다 챙겨주는 패키지죠. 오, 진짜 든든하겠네. 우리 가게 든든하게 유플러스 우리 가게 패키지. 가입 문의는 1800-8000번.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오늘도 5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맹형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픽은 제가 토론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거든요. 토론이란 토픽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계속 토론하자, 더 많이 하자, 자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토론은 별 의미 없다. 나는 법정 토론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들고 왔고요. 네. 토론하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싸운다고도 했고요. 싸우면 예. 자꾸 싸우면 안 되니까 싸우지 말자. 근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여기 뉴스 공감에 나와서 네. 매주 토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들의 토론이 좀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네. 제가 가지고 왔고요. 먼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주요 발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거부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네. 한국과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이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네. 좀 이런 비판을 내놓은 걸로 보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자신 없느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경선 과정에서 16번이나 토론에 참여했다. 네. 그러면서 좀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또 공약과 정책이 자꾸 바뀌는데 그런 정리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뭐 심상정 후보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했던 얘기가 좀 공감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속속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하는 자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또 강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법정 토론 3번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3번에서 예. 7번 제안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뭐 발의하겠다고 했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결정난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 사회 그때 송영길 대표는 우리 농민들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 농민들을 위한 뭐 그런 내용들도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보려면 토론이 좀 주제별로 좀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오늘 청취자 의견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지금 듣고 계신데 이 토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이 뭐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토론을 현재로서는 3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7회로 늘리자 혹은 뭐 지난주에는 매주 우리는 계속해서 토론을 해 나가야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의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오창익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유권자란 게 뭐냐면 있을 유자의 권세권, 권력권, 뭐 권리권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싸움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무슨 뭐 사람 때리는 싸움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후보와 저 후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후보가 당선됐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맹 기자님 그 유튜브 방송에 두 후보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경제 유튜브였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간접 비교였어요. 그러니까 네. 같은 방송에 둘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주식은 어떻게 할 건지, 네. 또 거시경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캐릭터, 뭐 이런 사람일 거야. 뭐 검찰총장을 했어, 경기도지사를 했어, 또는 뭐 진보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했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아이고 세상에 출마를 왜 하셨어요? 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전 심상정 후보가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매주 토론이라도 하자.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다. 네네.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토론다워야 할 텐데 사실은 그 토론이라는 문화 자체가 안 들어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토론이 토론다우려면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토론이 네. 짧으면은 겨우 그냥 정쟁만 하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은 언젠가는 얘기를 자기 얘기가 나오게 될 정책을 수밖에 얘기할 없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토론을 많이 하면 참모가 써준 원고 몇 줄에 기댈 수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대방이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를 정말 낮춰야 되는 건지,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을 양도세 인하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해당 사항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욕구는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후보가 얘기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좋으니까 누굴 뽑는다, 누가 싫으니까 누굴 뽑는다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정책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대선을 이 후보 저 후보가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뭐 각 당의 당내 경선 모습만 봐도 모르면은 모르는 게 확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토론은 중요하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진짜 경선에서 안 한다는 건 이상한 본선에서, 일이죠. 네. 어불성설이죠. 자, 대통령 후보들의 일정? 행보들이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이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을 갖고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한 단결과 국민통합, 미래 비전 제시의 뜻을 모았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이 지난 23일에 이제 명락회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그 조직을 출범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고요. 일제 뭐 강제징용 피해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예, 윤석열 후보는 오늘 대장동을 찾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찾아서 아직 속보를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네네. 네, 오늘 대장동을 방문을 해서 뭐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예, 다시 한번 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그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계속해서 또 반격을 해야 된다 내지는 뭐 이슈를 또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대장동 이야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선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후보 간의 토론을 빼고는 다 쇼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랑 같이 뭐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약점인 것처럼 보이는 대장동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쇼인데 네. 저는 근데 요새 조금 아쉬운 거는요. 민주당은 뭐 마이클 샌델 교수를 만나가지고 뭐 대담도 네네. 약간 짜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다 이재명 지지를 하잖아요. 마지막 퍼즐이 이제 이낙연 후보였던 거고. 근데 네. 국민의힘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뭐 안 맞으니까 쌤통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네. 여야가 공이 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짜임이 있게 홍준표 후보도 뭐 같이 활동을 하고 이준석 대표도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총력전을 벌여가지고 저는 진짜로 누가 대통령이 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양측의 비전이 좀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5년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아쉬움이 있고 리더십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지금이라도 전열을 좀 가다듬어서 네. 남은 두 달이라도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김건희 씨 인터뷰는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쉬웠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에게 하는 얘기냐 아니면 남편에게 하는 얘기나 뭐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기자회견문을 본인이 쓴 것 같은데 누구도 이렇게 뭐죠 첨삭 뭐 데스킹이라고 하나 이런 게 네. 안 된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위기 관리 능력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는 그 대통령 부인이 되실 분이라도 참모들이 요건 좀 뺍시다, 요건 좀 넣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 같고 뭐 좀 답답했습니다. 네. 그런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 영부인이 네네,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권위적인 체제에서는 그런 게 좀 불가능한 거죠. 네. 약간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그런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좀 아쉽고요. 네.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 코로나 먹는 치료제 소식 들고 왔는데요. 네네. 지난주에 미국이 이 화이자사의
팍스로이드라는 먹는 치료제를 승인했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죠. 네. 오늘은 우리 식약처가 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다. 또 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내달부터 투여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말이죠. 사용 승인은 그렇고 약이 있어야지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정부는 지금 치료제 구하기에 나섰고요. 네. 먼저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추가 물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확진자 수도 그렇고 위중증 환자 수도 조금씩 좀 수가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아직 좀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방역 수칙이 1월 2일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 31일쯤에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시 완화가 될 것인지가 다시 한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으면 이렇게 새벽이 가까워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지가 그런 날 아닙니까? 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는 훨씬 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물꼬를 여는 것 같아서 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희망스러운 진단을 해봅니다. 또 되게 중요한 건 지금 맹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숫자가 7, 8천 명에서 4, 5천으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국면까지 온 것 같아요. 백신 맞은 국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다가 치료제까지 되면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 희망은 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데서 오겠죠. 마스크 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하여튼 치료제까지 우리가 새해엔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기분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반갑고 고마운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학원 등에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으려면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 것이 이제 필수나 다름없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예,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부터 굉장히 좀 다급합니다. 코로나 1차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고요. 이 청원인의 주장은 오랜 시간 이제 소아 당뇨를 알아온 중학생 딸을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켰다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아 1형 당뇨를 앓고 있어서 좀 기저질환자에 해당을 했어요. 근데 딸을 학원에 보내려면은 백신을 맞아야 하니까 고민 끝에 이제 지난달 29일 정기 검진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를 이제 의사에게 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의사가 간 수치나 뭐 혈당 등 여러 검사 결과가 좋으니까 좀 맞아도 된다 해서 다음 날인 11월 30일에 백신 접종한 겁니다. 네, 11월 30일 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접종 직후 이틀간 이 구토와 설사 증세가 이어졌고요. 그런데 12월 3일 이번 달 3일쯤 됐을 때는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가 문제는 접종 후 10일 정도 지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 구토와 설사 증세가 더 심해졌고 심지어 의식까지 잃었는데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인은 이런 입장이에요. 좀 불안했지만 사회가 백신 접종을 좀 강요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백신 때문인 게 명백한데 이런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 아이가 지금 장기가 다 망가져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딸아이의 예전 웃음 띤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호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백신 문제가 좀 그런 것 같은 게 인과성이 있어야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막상 닥쳤을 때 입증도 쉽지 않고 절차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백신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접종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좀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 국가 책임제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국장님 이런 뭐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 또 이 백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가질 수밖에 백신 없죠. 패스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입장이 있죠. 하나는 국가 단위 공동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도 있고 개인의 자유도 있다라는 건데 이 중학생 경우는 그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 기저질환이 소아당뇨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중학생 부모의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의사가 괜찮다고 그래서 다 진단 안전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네. 또 뭐 한동안은 괜찮다 갑자기 이제 나빠져고 뇌사라는 게 중학생 뇌사라는 건 되게 힘든 상태잖아요. 우리가 네.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예. 끔찍한 일인데 이런 거는요 부모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오판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코멘트하기 어렵지만 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게 좀 문제다라고 부모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의료진들 투입하고 그래서 정말 뭐 다른 원래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백신의 탓인지를 가리고요. 네. 일단 진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도 예, 그렇고 예. 물론 애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 소재를 묻고요. 뭐 누구 개인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 국가가 이런 어마어마한 판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실수를 다시 안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호소에 대해서 국가가 잘 귀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잘 다루고 또는 제2, 제3의 피해자 또는 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국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백신 상황이겠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건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네. 그거를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국가가 애쓰는구나. 네. 정말 우리 국가답다. 정말 우리 딸은 비록 답답하지만 국가가 그래도 고생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진상도 파악하고 책임도 규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이란 게 아까 청원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에서 계속 접종하라고 독려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 맞든 아니든 인과성이 있든 없든 국가가 거기까지는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가지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격돌, 그죠? 예,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네, 거의 뭐 패권 전쟁 소용돌이에 놓인 우크라이나 소식 가져왔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 성탄을 맞아서 우르비에 노르비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를 또 언급을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러시아는 중대한 안보 위기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군사를 국경지대에 배치한 거고 반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좀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크라이나는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은 네. 나라인데다 지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라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이 좀 발발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라기보다는 소련에서 독립한 뭐 동생 국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그 나토가 러시아에 다음 달 12일 뭐 안보 회담을 갖자 이런 제안했다는 뉴스도 보이는데 상황은 좀 안개 속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장님, 이거 뭐 좀 교황님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되게 외교 문제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네네. 그러니까 좀 푸틴 대통령이 참 20년 동안 러시아의 독재자 같은 면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러시아 코앞에 미군이 배치된다면에 대한 안보적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언제 있었냐면 1960년대 초반에 미국 코앞인 쿠바에 있었습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쿠바 사태라는 거죠. 네네. 이 소련 뭐 해체됐지만 30년 전에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에 배치되려고 할 때
정말 미국과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으로 한판 가자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죠. 가까스로 이제 소련이 쿠바로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이 아주 긴박한 위험에선 벗어날 수 있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쿠바라는 바로 코앞에 소련의 핵무기가 들어오면 이건 견딜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끝내 전쟁이나 끝내 핵전쟁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가 어느 틈에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네네. 연말 가기 전에 새해 오기 전에 좀 멈췄으면 좋겠고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뭐 많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 한 해에는 이런 분쟁들이 좀 다 잘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도 맹영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각 5시 25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이은 아나운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금 보이는 네.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좋은 데 갔다 오신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올해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저희 CPBC 평화방송 통해서 또 대면 미사 통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주간 잘 보내셨을 네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록 산타 할아버지 선물만큼 반갑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소상공인분들께는 작게나마 숨통을 틔울 지원금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정각에 일부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요. 지난 10월과는 달리 대부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접속이 완료돼서 네. 별다른 혼선 없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오전 11시쯤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요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금방 들어오네요. 네, 아마 오후 6시를 지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다음 날 입금이 네. 되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대한민국 참 빨리빨리. 네, 오늘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네네. 소기업 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 대상이었고요. 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내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네네. 수요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신청하자마자 뭐 빨리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뭐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그 100만 원이 좀 도움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 주말만 해도 소상공인 업계는 건물 간판과 입간판에 불을 모두 시위도 끄는 있었죠. 예. 소등 시위를 벌였죠. 이 회원 수 한 1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코로나 피해자 영업 총연합회의 경우에는요. 현재 집단 휴업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원금만 보더라도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는데도 최근 개업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또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 대표 사업체, 그렇죠, 또. 네, 예.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등으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 지원에서 빠졌고요. 1월에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1월 중으로 별도 안내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날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서는 이건 역시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즘 정부를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피싱,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또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네, 있나요? 많습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에 어떤 링크나 URL도 넣지 않고요. 또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셔서 피해 입는 경우 없으시길 네, 바랍니다. 방역지원금은 그러니까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 그 문자 날라왔는데 거기에 링크 있어가지고 누르고 둘러와서 뭐 하세요 이런 거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스미싱, 예,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추워도 너무 추우셨죠. 말도 못했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에 서울 최저기온 영하 15.5도까지 떨어지면서 41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집 앞 편의점에 나가도 무장을 하고 나가야 할 만큼 매서운 추위였는데요. 네. 강원도 동해안에는 50cm가 넘는 눈이 내려서 말 그대로 겨울 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이 영하 12.4도, 충북 제천이 영하 16도, 대전이 영하 12.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한반도를 덮치겠는데요. 31일 아침 기온 다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다시 떨어진다. 네, 예. 바람까지 강할 것이란 예보가 있어요.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눈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강력 한파 소식에 누리꾼들은 원래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또 요즘 쇼패딩 유행하던데 네. 역시 겨울엔 롱패딩이지 뭐 네. 이런 의견 남겼는데요. 이제 새해 맞이하러 해돋이 명소 찾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상황에 강추위까지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니까요. 올해 해맞이는 굳이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TV나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해드려 봅니다. 31일 날 다시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빨리 가겠습니다. 네, 연말이면 항상 기부천사들 소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저희 뉴스초이스에서도 자주 전해드렸죠. 요즘에는 또 이것으로 기부를 하는 기부천사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부를 돈으로 하죠. 네. 네. 근데 요즘에 그 돈이 화폐 말고도 또 가상화폐. 네, 맞습니다. 오, 예. 이 가상화폐를 통한 기부가 늘고 있다고. 돈 많이 하는데 버셨으니까 기부해야죠. 네. 예. 올해 가상화폐 기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0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이 한 사람당 평균 금액을 따져보니까 12,600달러, 하나로는 1,495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목적으로 기부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를 여러 가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들도 많이 있지만 또 네. 좋은 데 쓰신다고 하니까 또 가상화폐 얘기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뉴스로 연결되는 건 참 오랜만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1년 성탄 아기 예수님은 다들 잘 맞이하셨나요?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가 비록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온 일상의 모습을 새롭게 비추어주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쇄신되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재촉하는 징표이고 또 계기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세상에 열린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천주교 광주대교구 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오늘 전화 연결해서 2021년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의 의미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대주교님의 말씀 잘 들었었고요. 네. 그 성탄 메시지 속에서 이 광주의 대동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광주의 대동정신, 특히나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 속에 담긴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공자의 대동사상은 중국 후대 유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나이것 너희것이 없는 사회를 대동정신의 모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대동정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에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 대부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대동정신을 발휘했던 나눔의 공간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하여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주고 또 넝마주의나 또 술집의 아가씨들까지도 네. 피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헌혈운동에 줄지어서서 헌혈하였고 네. 또 상인들은 주먹밥을 지어서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양동시장과 대인시장 상인들은 조를 나누어서 밥을 짓고 양동이에 물을 받아다 목마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시민이 하나가 되는 대동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였습니다. 이런 정신이 그 한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에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 대동정신은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 정신,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더 이 공동체 정신을 떠올려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자기 혼자만 방역에 성공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네. 또 한 지역, 한 사회, 한 나라만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지구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정신으로 회복되는 것이 네네. 인류가 사는 길이라는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의 대동정신은 바로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손 잡아주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다 더 결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성탄 메시지 속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하는 그런 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교황님의 방북도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전쟁을 끝마치자는 종전선언은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능한 한 빨리 종전선언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는 호소에는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찬반이 또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한반도 종전선언을 어떤 하나의 이념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저는 설령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복음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는 평화가 아닙니까? 엊그제 우리가 성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알릴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네. 이 평화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전쟁은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인간의 모든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과 인간의 양심과 윤리, 도덕, 인간의 존엄성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살기 위해 전쟁 동안 인간의 행위는 동물보다 더 못하게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신학생 때 올람전에 참전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때 거기서 제가 전쟁의 그 참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한쪽이 조금 더 피해를 덜 입었다는 것뿐이지 모두가 다 파괴되고 모두가 상처 입고 또 복구된다 하더라도 생명은 복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말자는 종전협정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위장 종전협정이나 위장된 평화협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사회가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위장된 종전협정이나 위장된 평화협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평화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의미에서 오후 밤 9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평화의 숙모님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뭐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가톨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네, 이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한반도는 국제 강대국 사이에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 용서, 화해, 화합, 공동체 떠올리게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용서, 화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어제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진정한 사과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는 위장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성탄 메시지 속에서 세상 속 길 위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끝으로 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 길 위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만나시는 누구와도 대화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차별 없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만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유다인들로부터 이방인으로 취급당하며 무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었던 유대인을 기꺼이 치료하며 돌보았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을 우리도 어떤 경계나 차별도 두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시대의 징표를 깨닫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신앙인이라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치에 대해서도 복음의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식별해서 길을 밝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희중 대중위원님,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기상의 뉴스 공감이라는 평화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성탄 메시지 속에서 이 언론인의 역할도 이렇게 강조를 해서 적어주신 거 봤고요. 네네. 예,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새삼 다시 한번 언론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언론인의 지향점들 어떤 것이 되면 좋을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언론은 우리 교회와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창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인들의 그 역할과 사명이 성직자의 역할과 사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 개혁의 중요한 대상의 한 분야로 언론이 직시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에 입각해서 국민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사명은 참으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놀라움과 공허한 수사법에 의지하지 말고 기자들이 또 컴퓨터에서 퍼나르는 글에 의존하지 말고 몸소 발로 뛰어 현장과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조작된 정보의 실체를 식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보다 더 언론 철학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언론만큼은 보다 더 성실하게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가톨릭 평화방송국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에게 새해 더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천주교 광주대교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를 전화로 연결해서 2021년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뒤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님,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가짜뉴스 진짜뉴스 오늘도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네. 궁금한 게 많았던 토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볼 건데 네. 먼저 지금 뭐 이 특별 사면 결정에 대한 찬반 배경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SNS를 중심으로 건강상의 문제였다면 특별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 사면은 뭐 어떤 것이고 네. 가석방은 어떤 것이고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나가면서 네, 좋습니다. 특별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보낼 수 있는 고유 권한이어서 이거는 뭐 어떤 대통령의 권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꼭 뭔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 가석방 같은 경우는 모범수에 한해서 이제 네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요거는 이제 형을 사는 그 동안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형을 잘 이제 지낸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고요.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형의 집행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가 있을 때 형 네. 집행정지를 하는 건데 이거는 검찰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형보다는 짧게 맞추고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네. 형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가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5년을 채우지 못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예, 가석방은 불가한 맞습니다.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22년 형기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 아예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거고. 예. 예. 그리고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수법 471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형 집행으로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았을 때 직계 존속이 연령 70대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등인데 요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신청을 받은 검찰이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박 전 대통령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해당 사유는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었죠. 그 당시 검찰이 검찰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윤석열 후보다 맞습니다. 아니다. 예, 이제 알고 그걸 계시네요. 가지고서 또 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월 네. 뒤 9월에도 이제 신청했었는데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 좀 정리를 하면 가석방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형 집행정지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불가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할 내용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특별 사면이 결정되고 나서 사실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당했었는데 이 전직 대통령 예우가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면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복권이 됐는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복권됐는지 맞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보도자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및 복권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권이란 말이 써였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복권이라는 거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글자만 보고. 근데 전직 대통령 예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면법에 따른 복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사면이 된 후에 뭐 원상 회복되는 자격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쭉 보시면요. 그 형사 판결에 의해서 상실되거나 정지된 형법상 자격이 복원된다. 이게 이제 복권의 의미입니다. 사면법 안에서의.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정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되는 자격 복권되고요.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그리고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 관리인이 되는 자격, 이렇게 4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 사실 보통 정치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격은
제1호죠. 공무담임권과 제2호 피선거권.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뭐 가능성은 낮은 일인데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은 다시 갖추게 됐다. 이렇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여러 자격들이 다 복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여기서 제외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권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무단임권과 피선거권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향후에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인들로서는 뭔가 이제 중요 요직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권된다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가석방 혹은 형 집행정지 이거는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두 가지죠.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였다면 특별사면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가석방 불가하고 형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요. 전 대통령 예우까지 복권됐다는 지금 의견도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전민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27일 월요일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 준비한 모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성탄을 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언덕으로 든든하게 자리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와 또 안부의 연락 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